오늘은 호사카 유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교수님과 한국과 일본의 사회, 경제적 이슈, 문화적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촬영본이 나가는 이제 내일은 광복절인데요. 네. 79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진실된 역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신 학자로서 좀 감회가 어떠신지요? 예, 79년이 되었는데 요새는 그 역사가 좀 거꾸로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한 약간 그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금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역사는 발전해야 되는데 안 좋은 것이 그 되풀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그 요새 조금 목격하고 있어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일본이나 한국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도 다시 큰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국제 정세도 있고 해서요. 네. 아주 밝은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역사가 역행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네, 거예요. 역행 혹은 그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는데 가면 안 되는 길, 과거의 교훈으로 절대 가면 안 되는 길들이 있었는데 다시 그러한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좀 막아야 될 것인데요. 네. 거기에는 역사적인 지혜라든가 모든 그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느낍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광복절을 맞아서 저희가 또 최근에 일본과 이제 우호 관계를 좀 하려고 노력 중인데 이제 최근에 사도광산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그 좀 역사 과거를 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본은 말로는 과거 식민 지배를 사과했다고 하지만 독도를 타케시마라고 이제 명칭을 하고 일본 땅이라고 백서에도 넣고 또 저희 위안부 할머니들을 자발적인 매춘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녀상을 없애려고 로비까지 다른 나라에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민 분들은 아니 이렇게 일본은 과거를 반성하고 친하게 지내자고 하면서 왜 이렇게 행동이 좀 다르냐. 그래서 왜 이렇게 일본은 과거를 반성하고 행동으로 좀 이렇게 변화가 좀 나오지를 않는 걸까요? 우리 기대만큼. 아무래도 그 독일하고 좀 비교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독일은 그 후속 조치가 상당히 철저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그 나치 독일에 대해서 그것을 그 찬양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게 금지되어 있고요. 네. 그 법으로 그러니까 나치를 찬양하며 이거 범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치 독일이 뭐가 잘못됐는가라는 것을 학교 교육에서 쭉 가르칩니다. 이것도 학교 교육법에서 그런 식으로 쭉 그 과거 독일이 잘못된 그러한 내용을 그 젊은 세대들에게 계속 그 교육이라는 수준에서 전달한다라는 것이 이거는 그 독일 안에서 법적으로 쭉 지켜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유대인에 대한 사과 네. 그리고 침략 존재에 대한 사과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매년라기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네.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너무 그것을 했다 그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할 만큼 했어 하고 하는 하루만 더 이상 뭐를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독일하고 전혀 다르죠. 그리고 일본 안에서는 그런 법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침략을 했다라는 것은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또 52년에 다시 독립될 때까지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제였잖아요. 그때까지는 반성하는 척했어요. 그때까지는. 사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그 안에 제11조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일본이 과거 침략자였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 연합군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여서 일본은 독립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침략국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대가로 독립을 한 거예요. 사실상 그래요. 예, 조금 그 표현은 다르게 되어 있지만 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독립된 이후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특히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특히 아베 정권이 돼가지고 아베가 일본은 과거 침략자였다라는 것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독일에서는 촌리가 그렇게 하면 즉각 그 날에 사임해야 돼요. 그게 독일의 법이에요. 네. 그러나 일본은 그런 거 없기 때문에 그급하라는 사람들이 다시 과거 일본은 잘못된 게 없다. 과거의 전쟁 자체가 바로 백인 지배였던 아시아를 아시아인에게 돌려준 해방 전쟁이었다라는 프레임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게 일본 극우의 논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방 전쟁을 하면서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것도 일본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고 위안부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모집에 의해서 온 여성들 그러니까 성노예가 아니라 성노동자였을 뿐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강제징용 이것도 그때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일본 극적자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그때 징용한 것은 일본인이면 다 대만인도 일본인도 조선인도 다 징용했다. 이거는 법으로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관산이나 근함도 이거는 강제노동이 아니다. 강제노동이라는 말 자체가 국제법으로는 노예노동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거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일단 노동을 시켰지만 이것은 합법이었다. 이게 일본의 논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면 노동을 시켰다. 강요했다 하고 강제노동 이거 똑같이 보이니까 그냥 수용한 거예요. 한국은. 그러나 외교부 한국 외교부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일본의 논리에 말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요했다 혹은 그러니까 일본인, 조선인, 대만인 가리지 않고 그때 전쟁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강요한 했다. 거다. 근데 이제 실제 교수님 보시 중요한 건 강요하고 강제는 완전 다르다. 완전 다른. 그러니까 강제 노동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forced labor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쓰면 국제법적으로 예를 들면 ILO라든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노예노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역사적으로나 현재도 강제노동 바로 노예노동이라는 것은 완전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절대 안 씁니다. 조금 풀어서 그 노동을 강요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경우는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어지는 말은 합법이었다. 그래서 뒤에가 이제 가로 열고 합법이었다. 그때는 일본인이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 부분도요.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름만 일본인이었거든요. 예,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름만 일본인이었어요. 국적은 일본 국적으로 주기는 했어요. 그러나 권리는 완전한 일본인으로서의 권리는 안 줬습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심은 뭐냐? 선거권이에요. 선거권을 안 줬습니다. 한반도에 있는 조선인들에게는 특히 일본 국회에 진출할 수가 있는 그러한 국정을 담당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혹은 피선거권 이거 절대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국민이라서 이 합법적으로 동원을 한 거면 똑같이 권리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무 그것도 생명을 앗아갈 수가 있는 의미거든요. 징용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진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전쟁도 나가서. 네네네. 그때 그러니까 금방 당신은 진변제를 실시 못했어요. 조선에게는. 그러니까 지원제로 했죠 먼저.
예, 그 일본에서는 진변제이지만 네. 한국에서는 그러한 완전한 국민이 아니다라는 그쵸. 거 다 일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례적으로 했어요. 그 징용에 대해서도 즉각 징용, 일본인들한테는 즉각 1939년부터 징용했는데 못한다. 네. 조선이나 대만에게는. 그러니까 그 말을 좀 바꾸면서 모집 그다음에 관 알성 이거는 조선 전노부에게 맡기는 형식. 근데 마지막에 징용. 이것은 1944년 9월부터인데 이것도 불법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끝까지 권리를 안 줬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식으로 조금 그 말을 바꿔가면서 사실상 강요인데 처음부터 이게 간제인데 네. 말을만 그냥 바꿨을 뿐이에요. 예.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당례적으로 완전히 마지막은 징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인으로서의 권리가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동원시키는 것은 그 국제적인 법적 개념으로서는 완전한 불법이에요. 예. 이거 여기까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네. 우리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이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 모든 게 합법이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 뉴라이트 한국 안의 뉴라이트 사람들의 주장은 깊은 내용까지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덮어놓고 이야기하는 그 일본 극우의 논리 그대로입니다. 그렇군요. 이것을 정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좀 깊게 제대로 알아야 된다. 네. 그들 일본의 논리를 깨기 위해서는 그들의 논리의 이제 허점을 알아야 된다. 네, 일본은요. 그러니까 특히 한국 안에서도 일본 논리 그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수용하시는 분들은 깊은 부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혹은 모르고 있습니다. 혹은 알으면서 일본 논리를 그냥 수용하는 것입니다. 알으면서 하는 사람들은 완전한 진리를 빠이고요. 네. 모르는 분들은 그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거 일본이 말하니까 다 옳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일본이 그 자신들에게 안 좋은 것은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는 그 진심으로 좀 이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사과하려는 거기까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예.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거군요. 그렇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깊은 부분은 덮고 그리고 깊은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한국인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다. 그런 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요. 사도관사 문제에서 계속 일본에서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도 그때는 합법이었다. 일본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이 군함도 때도 나왔고 이번에도 다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 한국에서 거기까지 보도를 안 해요. 이것도 제가 이해를 못 하는데 그거는 거기까지 보도해도 한국인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안 한다. 이러한 그 언론 쪽에 잘못된 논리가 있어가지고 그 프로서 설명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 그 약간 감정적으로 끝내려고 하는 그러한 그 관습적인 게 좀 있어가지고 안타깝다. 일본은 그러한 한국의 관습적인 부분을 100%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군함도 때도 저희 언론 보도를 보면은 강제 노동과 뭐 강요된 노동 혹은 뭐 약간의 뭐랄까 뭐 강요가 있었다 뭐 그런 걸 역사적으로 알린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 넘어가지. 교수님 말씀처럼 이 명칭이 얼마나 이게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건 정말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함도 때 이번에 그 사도관사하고 같은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강제 노동 절대 이 말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first labor는 빼고 일본에서 제시한 것은 first work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을 강요당했다. 강요된 노동. 네네네네. 노예가 아니라. 그러나 first work, but that is not illegal. 불법이 아니다. 예.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first labor equal illegal labor예요. 그거는 국제법이에요. 네. 일본은 국제법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 논리하고 그러한 그 사도관사나 그러한 것은 문화적인 역사적인 것으로
분당해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일본은 아닙니다. 법적 논리가 근저에 있어가지고 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모두 법적 논리에서 나온 내용 그대로를 적용시키는 게 일본입니다. 한국은 다 완전히 그 따로따로예요. 네, 그래서 교수님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일본의 90년대에 이제 민주당 총리 하토야마 총리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이제 우리를 비롯한 아시아 쪽에 사과 식민지배 사과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 오셔서 현충원에 뭐 이렇게 큰절도 하고 뭐 진심으로 좀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한동안 그 우리가 싫어하는 야스쿠니 신사 가서 이제 뭐 총리가 가서 이렇게 뭐 공물하고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일본은 우리가 그 우리나라를 잔혹하게 식민 통치하고 2차 세계대전 전범이 묻혀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막 공물을 보내거나 신사 참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 아시아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걸. 근데도 그렇게 총리가 이렇게 좀 참배를 강행하는 좀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요, 먼저 일본 내에 그 진보와 보수의 대결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본 안에서도 그 진보계 인사들이 굉장히 많은 언론이라든가 그런 데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일본이 전체적으로도 진보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당히 뭐라고 할까 위기감을 느낀 일본의 특히 극우파들이 자신들도 논리가 필요하다. 아무래도 그 진보계가 여러 가지 논리가 강하니까. 그래서 이게 그 1993년쯤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1993년 고노 담화가 일본에서 발표되어서 위안부는 강제적으로 동원된 사람들이다. 이러한 내용을 일본 정부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1993년 자민당 정권이었지만 고노 요헤이라는 관방 장관 그때 또 미야자와 촌이라는 사람이 자민당 촌이었지만 상당히 그 중도파였어요. 1991년에 한국에서 그 위안부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그때 일본은 위안부 동원을 일본이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강제 동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까 동원. 말씀하신 강요가 아니라 강제. 그러니까 그것을 국제법상 불법인 거예요. 상당히 깊숙이 그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발하는 역시 같은 자민당 내에 극우파가 이것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일본의 과거는 옳은 역사였다. 그러한 극우의 논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 고노 담화에 대한 반발이 컸어요. 그래서 그때 조르모토 아베 신조가 중심이 돼가지고요. 이제 그 극우의 논리가 만들어지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든가 역사 수존주의가 일본 안에서 굉장히 많이 바르바르하게 그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실제로 아베 정권이 먼저 2006년에 1차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2차 2012년 12월에 2차 아베 정권 이때부터 본격화가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때 좀 반성하는 정말 좀 이제 그 세력도 있었는데 아베 총리가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는 이제 부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베 정권이 너무 길었어요. 7년 8개월이나 있어가지고 그 이후 그 스가 정권도 아베 정권을 계승했고요. 키시다 정권도 키시다 씨 자체는 친도파이지만 아베 정권처럼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마음으로 먹어가지고 친도였지만 거의 아베하고 똑같은 노선을 지금까지 채택해 온 거죠. 이러한 10년 정도 사이에 일본 전체가 상당히 보수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저희가 또 그 과거를 잊지는 말아야겠지만 네. 그렇다고 일본이 이제 이웃 국가로서 과거를 이제 넘어서 양국이 다 과거를 이제 서로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미래를 향해 가자. 이거는 목표는 공동의 그렇죠. 목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일본이 이제 과거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좀 이 난국을 헤쳐나가면서도 좀 이렇게 평화로운 그런 좀 양국 사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 대단히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도 역사학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올바른 역사 인식이 그 한국에서는 정권에 많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쉬운 거죠. 근데 일본은 오히려 그 역사학계라든가 특히 아베 정권이나 그 극우 정권의 경우는요, 그 극우적인 역사학계.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논리를 계속 만들어요. 학계 수준에서. 네. 예, 그러나 그게 물론 정권에 따라서 그게 상당히 그 좀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바른 역사가 아니라 그 아베 정권이나 그러한 그 일본의 포스파 특히 극우파 정권에서는 자신들의 맞는 그러한 그 역사학계 혹은 역사 논의 이런 것을 또 그 만들게 했어요. 만들게 해서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정권의 하나의 그 아이덴티티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논의가 왜곡되어 있지만 그 진행되는 거예요. 일본은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러나 한국은 그때 전체적인 상황에 맞게 전체적인 논리로 가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네. 인식이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내용을 자꾸 잊어버리고 새로운 전체적인 이슈에 맞게 뭔가 새로운 논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한국에서는 그래서 같은 민주당, 같은 또 보수당이라고 해도 또 그때 정권에 따라 또 달라요. 예, 이것은 그 만들어진 논의 이상으로 전체적인 논의가 우선시되어 있는 게 그 한국이다. 일본은 물론 전체적인 논의가 있지만 그 근조의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그 하나의 역사적인 인식, 법적인 인식 그것을 그 근조에 가르고 정권이 운영이 됩니다. 조금 그 차이가 있어요. 한국은 그것보다 그때마다의 정권의 사상 이게 가장 커요. 그러니까 그 뭐 학계라든가 혹은 논의되어 온 그 뭐 일관된 그 하나의 논리 이게 네. 없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일본은 역사 왜곡을 하면서까지도 막 네네네. 강제 노동이 아니고 뭐 강요된 합법적인 노동이다 이런 자기들만의 그런 논리가 있고 그걸 계속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가는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일제 간접기는 네. 그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불법이죠. 예 한국의 그 사법적인 논리도 일제 간접기는 불법이거든요. 네. 이건 무효이거든요. 네. 완전 무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뉴라이트 분들은 일제 간접기는 합법이다. 이런 식으로 그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그때는 나라는 없었고 일제 간접기는 네. 우리는 일본인이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 일제 간접기를 인정하는 말이거든요. 그쵸. 네네네. 그리고 건국절이라고 해서 네. 1948년 8월 15일이 바로 건국이 된 날이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에 나라는 없었기 때문에 막 일본이라는 나라밖에 없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모든 논리, 일본의 당시의 법적인 부분이 결국은 인정되는 거거든요. 나라가 없었으니까 일본이 있고 일본이었으니까 뭐 합법적으로 강요된 그러니까요. 노동을 한 거다. 예. 그런 식의 논리. 그리고 또 임시정부는 이거는 뭐 정부가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임시정부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던 굉장히 많은 그 독립운동의 네. 역사가 이제 일본 쪽이 합법이라고 하면 독립운동의 역사는 불법입니다. 그렇죠. 일본 정부, 일본 분들이 하는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폄하할 때 그냥 테러리스트 아니냐 그러니까. 그 논리잖아요. 그 논리가 합법화되는 것이 공익적을 완전히 인정하는 이거는 뉴라이트 사관이라고 요새 많이 말하지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왜 그러냐? 왜 거기까지 하느냐? 그거는 한국 내에서도 진일파의 후손하고 그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의 눈에 안 보이는 싸움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현재까지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더 우세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포스 진보를 만농하여서 그 이승만 대통령도요 윤봉길 의사 인정했죠. 그렇죠. 기타 독립운동에 임종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는 수립되었다. 이게 이승만의 신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예산 때에 놓여져 있는 한국을 그 이제 독립시킨다. 이 노예산 때에 놓여져 있는 한국이라는 게 바로 그 1943년 가이로 선언에 기재가 된 바로 이게 처칠, 루즈베르트 잔재에서의 합의예요. 노예산 때에 놓여져 있는 한국. 그 뜻은 뭐냐? 당시 한국은 일본에 있어서 노예였다. 그러니까 일본 지배는 불법이다라는 뜻이었어요. 네. 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건국절 논란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있을 때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다 어떻게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뉴라이트 분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도 이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때 이승만이 사실 그 진일파를 이용했거든요. 네. 예. 그때 진일파라고 해도요, 이승만 정권에서는 오히려 진일파를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규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승만의 말을 믿으면 진일파라고 해도 다 그 중요한 역할을 줬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진일파가 문제가 아니라 공산주의에 대한 이제 투쟁이 그 다음의 세계의 사명이다. 이게 당시에 이승만의 신념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진일파들은 조금 그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게 그 이승만의 작전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때 이승만 정권은 100% 진일파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이승만을 반대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우리나라 이제 초대 대통령인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보수 계열의 대통령으로 지금 불리고 있지만 그 이승만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그 임시정부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법통이 생긴 거고 이 헌법에도 명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이제 부정하고 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박정희도 마찬가지예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을 일본하고 맺었죠. 네, 그렇죠. 그 제2조를 보면 일제 간접기는 불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한국은 일제 간접기 불법인 거거든요. 네. 네, 그거는 아까 이야기한 그 1943년 가이로 선언. 네. 거기부터 쭉 그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포스 침보를 만농하여서 일제 간접기는 불법이에요. 노예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복회가 8월 15일 이제 그 기념식을 취소한 거잖아요.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87년에 독립기념관이 생긴 이래 거기서 쭉 견칙식을 해왔어요. 네. 근데 이번에 안 하는 게 처음이죠. 참 저희 몰랐던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불법적인 식민 지배를 인정하지 않아 왔던 네네네. 그 우리의 역사와 어떤 그 논리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한국으로 이제 국적을 또 이제 그 바꾸셨다고 네. 이제 일본에서 한국인이 되셨는데요. 네. 그 언제 좀 이렇게 그 국적 변경을 하신 건가요? 제가 한국에 온 것은 1988년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2003년에 그 한국 국적으로 완전히 옮겼습니다. 저는 일본 국적이 없기 때문에 이중 국적자는 아닙니다. 이름만 일본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 뿐이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된 지 20년 정도 지난 것입니다. 예, 그 교수님 이름 때문에 한국 뭐 최근에 뭐 이게 국적을 변경했나 이런 분도 있겠지만 사실 20년이나 됐다. 네네, 뭐 21년째. 21년째.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열사 같은 분들은 독립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좀 우리가 광복절을 맞아서 교수님은 연구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좀 조명해 볼 만한 독립운동가 분이 있다면 좀 어떤 분이 있을까요? 조명하 의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제가 조명하 의사 연구회 회장도 한번 했고요. 네, 그분은 그 한국이 아니라 대만에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고요. 1928년 대만을 방문한 육군 대장. 이 사람은 그 이루왕 히로히토의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그 육군 대장 그니노미야라는 사람을 족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족살에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그 후유 증거로 그니노미야는 6개월 정도 후에 사망합니다. 네, 그래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만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의거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일왕의 장인 그 태상이 아주 컸습니다. 특히 독립기념관에서는요, 그 4대 의거 중 하나가 이 조명하 의사의 의거입니다. 4대 의거는 안중근, 네. 이본창, 네. 그리고 윤봉길, 그리고 이 조명하. 그런 분들하고 동등하게 보는 정도의 네네. 중요성이 있는. 예, 왜냐하면 태상이 컸다는 거죠. 네. 안중근 의사의 경우는 이토 히로부미, 네. 그 일본 촌리를 지낸 사람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명하 의사는 장인 일왕의 장인 어른이자 육군 대장이기 때문에 육군 대장은 당시 일본에서는 그 촌리하고 동격이었습니다. 굉장한 건물이군요. 네네. 그리고 또 이본창 의사도 아시다시피 도쿄에서 그 당시 환대자였던 히로히토, 나중에 일왕 히로히토의 폭탄으로 던진 거잖아요. 이것도 조금 비껴나갔지만 대상이 아주 컸다라는 거죠. 윤봉길 의사도 1932년 일왕 생일이죠. 견축식에 상하이에서 있었지만 거기에 폭탄을 던져가지고 일왕을 대신한 육군 대장을 살해했습니다. 역시 그 대상이 컸다라는 면에서 그 4대 의거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명하 의사 그 의사님께서는 이렇게 큰 의거를 하셨는데 좀 우리나라에 좀 알려지지 않았던 좀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아무래도 그 대만에서 그 이루어진 네.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게 한국 안에서 혹은 또 그 중국이라든가 네. 그런 굉장히 활발하게 독립운동이 있었던데 였으면 많이 알려졌을 텐데 사실 대만은 일본이 완벽하게 통치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러한 의거에 대해서도 1년 정도는 일본은 비밀로 했습니다. 네네. 그런 것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안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 조명하 의사의 의거로 이 개인적인 그 독립운동의 의미도 있겠지만 좀 어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어떤 기폭제라든가 네네. 그런 차원에서 좀 연결된 부분이 있을까요, 역사성이? 그 고향이 그 조명하 의사의 고향이 그 김근 선생님과 똑같습니다. 그분은
한국에 있으면서 일본으로 가서 그다음 대만으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또 중국으로 가서 김구 선생님을 그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간에서 그러한 의고를 일으켰습니다. 24세예요. 그때. 꽃다운 나이에. 예. 그러니까 그러한 거 모두 그 비밀로 하기 위해서 가족하고의 그 편지라든가 거의 안 남아 있어요. 예, 사실 독립운동가들은 그런 거 거의 다 남기지 않았잖아요. 그쵸.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명하 의사에 대해서는 그 임시정부에서 윤봉길 의사까지의 위고를 즉 그 촌리한 책이 나왔거든요. 네. 이게 그 임시정부에서 발간했습니다. 네. 그 속에 조명하 의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조명하 의사 이렇게 그 일본 일왕의 그 장인을 이제 의고로 척사를 하고, 그럼 아무래도 좀 이제 뭐 일본 정부에 의해서 탄압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뭐 그 뒤는 좀 어떻게 되셨나요? 그래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분은 사형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6개월 정도 후에 네. 그 안정근 의사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거의 비슷하게 뭐 무조건 사형이죠. 그 대만에서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좀 그 어떻게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그 유해가 좀 돌아와서 좀 어떻게 무덤이 좀 이렇게 한국에 있으신가요? 지금은요, 그곳은 아마 대만에 있는 곳으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조명하 의사의 돈산이라든가 그것은 과천에 큰 게 있고요. 예. 그리고 대만에 지금 그 한국인 학교가 그 타이페이에 있습니다. 예. 한국인 학교 안에도 돈산이 있습니다. 예, 그 돈산 만드는 데도 제가 많이 그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그런 또 그런 것도 했습니다. 힘을 써주셨군요. 네네네. 그러나 유해 같은 것은 아무래도 당시 일본은 유해 같은 게 남아 있으면 또 그게 손지가 돼가지고 독립운동의 그 진원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지는 못했고요. 네. 그렇군요. 좀 과천에 사시는 분들은 조명하 의사님의 동상 앞에서 네네 아주 큰 돈산입니다. 거기 15m 정도 있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광복절 이제 내일이잖아요. 저도 네네. 가족하고 한번 과천에 조명하 의사님이 동상에 가서 좀 묵념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